자,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아시아 금융시장을 말 그대로 뒤흔들어 놓은 아주 거대한 사건입니다. 정말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뀌어버린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중동에서 일어난 에너지 전쟁이 어떻게 저 멀리 있는 도쿄나 서울, 상하이 주식시장이랑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이 어떻게 바로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리고 그 답은 놀랍게도 모든 것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날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가격, 금리 정책, 투자 심리, 이 모든 게 진짜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뒤엉켜버린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모든 건 중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가스전을 타격하니까 이란이 바로 다음 날 카타르의 핵심 LNG 시설을 공격하면서 보복을 한 거죠. 이게 그냥 치고받는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 자체를 뒤흔드는 말 그대로 에너지 전쟁으로 확 번져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즉각적이고 아주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가 순식간에 배럴당 117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00달러는 그냥 가뿐히 넘어버린 거죠. 이건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시작되는구나 하는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에너지 쇼크는 곧바로 금융시장으로 번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드니까 미국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인플레이션에 진전 없으면 금리 인하도 없다. 딱 잘라 말한 거죠.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아주 강경한 이른바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의 찬물을 확 끼얹은 셈입니다. 자, 그럼 이 글로벌 충격파가 아시아 시장에는 어떻게 쓰나미처럼 덮쳐왔는지 한번 보시죠. 패닉은 그야말로 아시아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안전자산으로 돈을 빼기 시작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니케이 지수, 한국의 코스피, 홍콩의 항생지수까지 아시아 주요 시장들이 그냥 일제히 파란불, 급락세를 보인 겁니다. 외환 시장도 정말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비가 나타나는데요.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반대로 일본은행은 계속 금리를 묶어두는 완화적인 태도를 보인 거죠. 이 두 중앙은행의 극명한 입장 차이가 엔화 가치를 그냥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역학관계는 아시아 통화 전체에 영향을 미쳤죠. 일본 엔화는 달러당 159엔 선을 뚫고 올라갔고요. 특히 우리 한국 원화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500원 선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보통 위기 때 피난처가 되어주던 안전자산, 그러니까 국채마저도 속수무책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투자자들이 국채까지 팔아치르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거고 그건 곧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무너져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지금부터는 이 폭풍 속에서 운명이 엇갈렸던 승자와 패자들,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희비가 정말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기술주나 반도체, 항공, 자동차 이런 쪽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높은 기름값 그리고 공급망 불안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무너졌죠. 반면에 오른쪽 에너지나 가스 관련 기업들은 가격이 급등하니까 오히려 주가가 치솟았고요. 또 건설이나 대안으로 주목받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날 유독 혹독한 하루를 보냈던 한 기업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은 프로젝트가 정말 혹독한 현실과 마주한 이야기죠.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기대를 정말 한몸에 받고 있던 신작 게임 붉은 사막에 대한 해외 리뷰가 좀 실망스럽게 나온 거예요. 이 소식 하나에 기다렸던 투자자들이 실망해서 매물을 그냥 한꺼번에 쏟아낸 거죠.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마이너스 29.88%. 주가가 하루에 떨어질 수 있는 최대폭, 즉 하한가까지 그냥 곤두박질 친 겁니다.
7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재앙 같은 하루였죠. 자, 그런데 이런 혼돈 속에서도 새로운 별은 떠오르기 마련이죠. 이번엔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주인공은 바로 핀테크 기업 페이페이입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보란 듯이 상장에 성공했고요. 심지어 거래 첫날부터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특히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스타펀드 매니저 캐시 우드가 여기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죠. 중국의 거대 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도 운명은 갈렸습니다. 알리바바는 분기 순이익이 무려 66%나 증발하는 이른바 어닝 쇼크를 맞으면서 휘청거렸어요. 반면에 텐센트는 게임 부문이 잘 버텨주면서 비교적 견고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앞으로 AI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기긴 했지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승자들이죠. 먼저 장난감 회사 판마트. 라부부라는 캐릭터가 소니 픽처스와 영화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IP 가치가 폭등했고요. 또 한국의 SK 이터닉스는 화석연료 위기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위기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쇼크웨이브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작은 불꽃이 에너지 전쟁으로 번졌고요. 둘째, 이게 전 세계적인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셋째, 그 여파로 아시아의 주식, 통화, 채권 시장이 동시에 무너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거대한 폭락 속에서도 어떤 산업과 기업은 살아남고 또 어떤 곳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운명이 엇갈린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 경제는 정말 촘촘한 실로 서로 묶여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계 저편 구석에서 일어난 어떤 혼란이 순식간에 바로 내 지갑을 위협하는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글로벌 경제의 맨얼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과연 다음 쇼크웨이브는 어디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시작될까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